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화요일장 마감 잘 하셨나요? 저녁 시간 맛있는 거 챙겨 드시고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의 조성은 해당 기업뿐만이 아니라 계열사와 협력사 등 다양한 기업들이 새로 털을 잡게 되고요. 일자리가 풍부해 사람들이 모여들고 소비도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삼성 SDI와 제너럴 모터스가 미국 인디애나주를 합작 공장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GM이 배터리 파트너사를 LG에서 삼성으로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의회가 동일한 세금 감면 혜택을 약속하며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GM은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4공장을 짓는 방안을 논의해왔어요. 인디애나주 세인트 조셉 시의회는 작년 9월 약 2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 신청서를 의결하고 투자 유치에 힘썼으나 GM과 LG의 파트너십은 어그러졌습니다. 이에 GM이 LG 대신 삼성을 택했는데요. 삼성 SDI와 GM은 2026년 양산을 목표로 지난달 미국에 약 30억 달러 이상 투자해 연간 30기가와트시 이상 규모의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어요. GM이 삼성 SDI와 손을 잡으며 시의회도 결의안 수정을 추진했는데요. 시의회는 현지 시간 9일 결의안 수정을 위한 1차 독회를 열었습니다. 세금 감면은 유지하되 수혜 대상을 GM과 LG에너지 솔루션의 합작사인 얼티엄셀즈에서 GM과 파트너사로 바꾸기로 한 거예요. 안건이 통과되면 삼성 SDI와 GM은 과거 얼티엄셀즈와 동일하게 부동산세 10년, 재산세 15년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 공제액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요. 이르면 오는 23일 삼성 SDI와 GM에 대한 인센티브를 승인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국내 기업의 배터리 관련 합작이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정통화 거시경제 전문가 이정환 한양대 금융대학 교수의 눈으로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국내 기업의 배터리 조합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경제 안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배터리하고 이제 에너지 발전 부분은 미래의 경제 안보를 위한 핵심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전까지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 역시 점유율을 높이다 보니까 미국이 이러한 배터리 부분에서 경제 안보를 못 지키고 있다는 논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전기차 생산량도 높이고 바이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32년에는 3분의 2는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고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배터리 공장들을 미국 내에 세워서 배터리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배터리 안보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과의 경쟁이 심하죠. 중국은 비교적 저가에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저가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희소 자원을 생산하는 공급망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서 리튬 같은 희소 자원을 만들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오염 물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고 제대로 제조업 공정상에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재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중국 역시 전기차 드라이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리고 미국이 공급망을 중국과 단절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한국 기업에 큰 기회가 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배터리 업체랑 합작을 해서 미국 시장을 잡을 수 있는 호기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망 관련 경쟁, 그리고 배터리 경쟁, 그리고 반도체 경쟁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재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완성차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배터리 분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란 것이 미국 차에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미국 차에 만들기 위한 어떤 배터리 공장을 미국 안에 지으면서 미국 공급망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 혜택, 산업 정책에 따른 R&D 혜택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중국 배터리는 사실은 중국만의 독자적인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독자적인 것을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경쟁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과의 합작을 통해서 질을 올리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역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망 분야의 전반적인 효과가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부분에 갈리게 되는데 배터리 부분은 원래 중국 내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고 미국과의 어떤 합작을 통해서 미국 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빌 게이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세계적인 부호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부럽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의 소듐 냉각 고속로, 즉 SFR의 원자로 나트륨 건설 현장을 찾으며 그야말로 특급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 나트륨 건설 효과를 알리는 한편 와이오밍주와 협력을 다졌습니다. 8일 테라파워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지난 5일 와이오밍주 캐머러시를 방문했는데요. 이 너튼 석탄 화력 발전소와 파일럿 플랜트 현장을 살피고 마크 고든 와이오밍 주지사와 회동했어요. 이 테라파워는 2008년 게이츠가 설립해 SFR 나트륨을 개발하고 캐머러시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게이츠는 개인 블로그 게이츠 노트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원전이 필요하지만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나트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SFR은 물 대신 나트륨을 냉각제로 사용하며 물보다 더 많은 열을 흡수해 발전 출력을 높일 수 있어 각광받고 있는데요. 대형 원전보다 폐기물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일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이츠는 구체적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결합해 전기 출력을 제어하며 다양한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디지털 설계 프로세스를 탑재했다고 언급했죠. 영국에서도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는 등 다양한 친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혹시 떡고물 안 떨어지나요? 네, 여러분들의 예상이 맞습니다. 한국에서 SK와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약 2억 5천만 달러, HD 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약 3천만 달러의 투자를 획득하기도 했죠. 우리나라 기업의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나트륨을 통해 전 세계 에너지 혁신의 리더로 도약을 꿈꾸는 빌 게이츠, SK와 HD 현대의 날개를 타고 함께 헐헐 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더구루의 단독 기사로 전해드립니다.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자회사 KB부코핀은행이 약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자본력을 기반으로 경영 정상화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9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약 12조 루피아 규모 부코핀은행의 유상증자를 승인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달 중으로 자본 확충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요. 부코핀은행은 인도네시아 115개 상업은행 중 자산 규모 순위 19위로 인도네시아 전국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어요. 또 현지 10대 은행 도약을 목표로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죠. 지난 3월 IT 혁신 전략인 샤인 프로젝트를 공개했는데요. 차세대 뱅킹 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고객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최신 IT 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해외 진출의 가속 페달을 밟는 KB국민은행,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조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자회사에다가 1조 유상증자 초읽기라는 내용이 있죠.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KB부코핀은행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KB국민은행에서 인수를 한 자회사인데요. 인수 뒤에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적자 규모가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더 공격적인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국민은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지난해 사업 보고서고요. 여기에 보면은 KB국민은행에서 하는 그 외국 사업이 인도네시아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내려보면은 국민은행의 지점이 이런 곳에 다 있다고 하고요. 그 외에 법인은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 다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게 부코핀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나라들에 진출한 이유도 있겠죠. 여기 공시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국외 시장 여건. 먼저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는 견고한 정부 지출, 고용률 개선, 인플레이션 둔화 같은 것들이 있어서 성장률 전망을 약간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5%대 어느 정도 좋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코핀,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약간 주춤을 하겠지만 그래도 5%대입니다. 또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재정 여력도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KB가 이 캄보디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에다가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큰 기대를 갖냐? 이렇게 5%대 성장률을 보인다면 경제가 성장을 하면은 그만큼 기업의 투자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요. 개인들이 돈도 써야 되니까 개인 대출 수요도 늘어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금융업의 확대를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확대가 아니네요. 확대죠. 이 동네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의 눈길을 돌리는 은행은 KB국민은행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금감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금감원장이 금융권과 공동 개최 해외 IR에 참석한다고 해요. 이 내려보면은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을 하고요. 6개 금융회사의 대표단들, 뭐 회장,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을 다시 되새겨봐도 해외 IR에 금감원장이 직접 참석하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말은 금감원,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금융사의 해외 진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국내 금융회사들도 외국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4대 금융지주뿐만이 아니라요. JB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해외 사업에 많이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왜 해외로 가냐 이것도 봐야겠죠. 이거는 다시 국민은행의 공시인데요. 여기 보면은 원화 예수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예금이죠. 보시면은 국민은행이 계속 점유율은 1위예요. 근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에서 이렇게 늘었고 이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밑에 내려서 원화 대출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유율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금액 역시 그렇게까지 성장세가 눈에 띈다고 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국내 은행의 성장세가 좀 주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우리와 경쟁하는 선진국들 가운데서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죠. 인구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금융시장 역시 그렇게 큰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은행들이 5대 시중은행으로 통폐합이 되는 모습을 봤었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국내 시장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작고 과점 체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필연적으로 과도한 금융 규제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요소들이 다 합쳐졌을 때 그거는 결국에는 금융업의 발전 자체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전이 느리고 더 이상 성장의 기회를 찾기 어렵다 보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내 은행의 해외 비중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하나은행이 19.5%고요. 우리은행 이 정도, 신한은행 이 정도, KB는 11%밖에 안 됩니다. NH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예 1%대 근접이라서 별로 언급할 이유도 없고요. 외국의 금융회사들, 특히 선진 금융회사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30-40% 정도는 깔고 가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은행들의 해외 비중은 지나치게 작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외 사업은 지금 국내에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국내 금융회사의 실적에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에 영향을 받는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시는 게 합리적인 결론이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